하면서, 그리고 그 마지막 저기 수업 제가 그때 파일을 마지막에 그 편집을 하다가 뭐 그 잘못된 거를 보긴 했었는데 제 슬라이드에는 고쳐놓고 그 다음에 PDF 파일을 다시 업로드하는 거를 제가 깜빡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올리긴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아마 이전에 올라간 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돼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요 뒤에 있는 약간 이 식들이 부호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제가 올렸으니까 그거는 혹시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질문해가지고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알았는데 저거는 그 오해가 없길, 그러니까 착각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유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로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오늘 강의를 다시 시작을 해보면 그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계속 해왔던 얘기가 이거였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부터는 앞으로 임의의 어떤 그 전기 소자를 얘기를 할 거고 그럴 때마다 저희는 걔네에 관련된 항상 그 전압과 전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전압을 정의할 때는 항상 전압을 얘기할 때 제가 그냥 부호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부호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가 이거는 뭐 플러스 5V짜리다 아니면 마이너스 1.1V짜리다 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정확하게 어느 터미널을 대비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애가 얼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를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에 그 어떤 엘리먼트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소자가 주어졌을 때 얘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뭐 1A라고 할 때 그거의 방향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계산에서 막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틀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항상 주의하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은 키르히호프의 전압의 법칙하고 그다음에 키르히호프의 전류의 법칙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그거를 얘기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전압에 대한 그 부호와 그다음에 전류에 대한 방향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후반에서 좀 다룰 그 노드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명시적으로 저희가 꼭 이렇게까지 잡을 필요는 없는데 오히려 이런 개념들이 그러니까 좀 계속 익숙해야지 사실은 그 방정식을 세울 때 그러니까 틀리지 않게 세우게 되고 오히려 이런 거를 생각을 제대로 안 하면은 그러면 진짜 이상한 그 수식을 세워가지고 계속 푸는데 이상한 답 나온다고 그럴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이런 그 항상 우리가 그 사용하는 전압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을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그냥 특별하게 생각할 때 전류의 방향을 생각할 게 없으면 그냥 그 플러스 방향으로 그 전류를 정의하는 걸로 그냥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인 어떤 그 엘리먼트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 저항이라든지 뭐 어떤 특정 애들이 주어졌을 때 저희가 걔네들의 그냥 어차피 저희는 수학적 모델을 만들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수학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 전기 회로의 그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항상 저희가 어떤 새로운 엘리먼트가 주어질 때 걔의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를 IV 커브라고 그러고 얘네들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볼티지 소스는 어떠한 IV 커브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서킷이 오픈됐을 땐 그거를 우리가 IV 커브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렇게만 정의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얘네들의 그냥 조합으로 저희가 그냥 수식을 만들어내고 수식을 푸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저희가 어떤 회로를 해석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사용하는 방식은 이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다르게는 제가 KVL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쓸 텐데 KVL과 그 다음에 키르호프의 전류의 법칙이라고 하는 KCL 이 두 가지의 법칙만을 가지고 원래는 물론 이거와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주어진 컴포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IV 캐릭터리스틱스가 있을 테니까 걔네의 연립 방정식을 다 찾아가지고 그래서 걔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솔루션을 찾는 게 저희가 회로를 해석한다는 거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런 그 룰들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첫 번째 그 찾아냈던 관계식이 그 보통은 저항들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직렬로 연결돼 있든지 아니면 병렬로 연결돼 있을 때 걔네들 간에 그러니까 걔네들의
그러니까 걔들을 조합해서 만들었을 때 그때 그러니까 토탈 그러니까 이펙티브한 어떤 저항값이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유도를 한번 해봤었고요. 그때 유도할 때 저희가 KVL과 KCL을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연습을 해본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그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그러니까 요런 회로가 그냥 어떻게 보면 볼티지 디바이더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럴 경우에 저희는 전체 전압이 여기 하나에만 걸리는 게 아니라 여기와 첫 번째 저항과 두 번째 저항의 그러니까 전압을 적당하게 나눠 가지고 걸리는데 얘네들이 나눠져서 걸리는 룰을 보통은 저희는 볼티지 디바이더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각각에서 이런 컴포넌트가 주어졌을 때 여기와 여기 사이의 전압 차이를 저는 또 그러니까 종종 볼티지 드랍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테니까 예, 제가 볼티지 드랍이라고 했을 때 예, 뭐 당황하지 말고 여기 두 개 사이의 전압의 차이를 말한다라고만 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간단한 예제만 한 몇 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제는 예, 저기 나와 있듯이 저희가 이런 예를 들면 볼티지 소스가 주어졌고 그다음 여기에 R1 그 다음에 이렇게 뭐 R2, R3 뭐 이런 식의 저항들이 연결돼 있다. 뭐 이거 뭐 중고등학교 때 이미 많이 해본 학생들도 많겠지만 뭐 또 처음 보는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예 한번 간단하게 예를 해보면은 아까 저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유도했던 게 저항들이 직렬로 연결돼 있을 때는 더해지고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돼 있을 때는 걔네들의 역수의 합으로 계산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나눠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요 안에 있는 애만 먼저 얘의 이펙티브한 저항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려면 그럼 예를 들면 얘의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봤을 때 얘네가 나타내는 전체 저항을 예를 들면 R이라고 제가 정의라면 그럼 이 이펙티브한 R과 원래 병렬로 연결된 애들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난 시간에 유도를 했던 거고 근데 보통은 저희가 이거 전체의 저항을 나타낼 땐 얘의 역수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보통은 R은 얼마인지를 알고 싶으니까 그럴 경우엔 그냥 뭐 간단하게 쓰면은 얘를 그냥 통분한 다음에 예, 해가지고 결국에는 얘는 R은 R2 더하기 R3분의 R2, R3라고 보통은 나타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병렬로 주어진 저항이 나타나면 항상 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요 형태 자체를 외워도 되고 뭐 기억을 하기 싫으면 그냥 요걸로 다시 유도하는 식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덩어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값을 취한다는 걸 아니까 그럼 그 다음에 계산할 때는 얘를 그냥 하나의 새로운 저항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얘가 R2 더하기 R3분의 R2, R3니까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제 문제가 다시 직렬 문제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전체의 저항은 얼마냐 했으면 그럼 그냥 요거 더하기 요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R1 더하기 다르게 얘기하면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그 다음에 R2, R3 예, 이런 식으로 그냥 적으면은 이게 결국에는 답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질문은 사실은 이거의 전체 저항이 얼마냐를 질문한 게 아니라 이럴 경우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나 흐를 것이냐 이런 식으로 보통은 질문을 많이 할 텐데 뭐 그럴 경우에 물론 이거를 저희가 처음부터 KVL이랑 그 다음에 KCL을 막 적용해가지고 풀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러니까 뭐 사실은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 수준은 사실 그냥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직렬과 병렬의 그런 법칙을 가지고 일단은 간략화하는 게 문제의 복잡도를 확 낮추는 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애들은 최대한 간단하게 나타내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부터는 그때부터는 저런 아까 법칙들을 적용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제가 뒤에서 그러니까 뭐 KCL, KVL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뭐 노드 어널리시스라든지 앞으로 계속 다룰 다양한 법칙들을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적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전체의 저항을 일단 구하고 나면은 그러면 저항이 얼마냐 하면은 그때는 그냥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 버리면 되는 거죠. 저희가 전체의 저항을 알고 있으니까 뭐 저항은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이걸 써가지고 예,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건 이거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R1 더하기 R 요거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거를 적용해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뭐 저런 몇 가지 약간 퀴즈 같은 저런 문제를 많이 뭐 시험 문제에서는 저런 걸 오히려 많이 내는데 아마 예전 시험 문제라든지 아니면 숙제 같은 거 많이 보시면은 뭐 이런 뭐 특별하게 생긴 형태의 이런 애들이 주어졌을 때 얘들 어떻게 푸는지 많이 나오는데 한번 그냥 연습 문제로 몇 개만 좀 풀어볼게요. 예, 일단 뭐 얘가 2R 그다음에 R 그다음에 요렇게 R 요렇게 돼 있다. 그럼 아까랑은 약간 반대 상황인 게 이제는 얘네가 일단 요거를 요렇게 보면은 얘가 하나의 그 직렬로 연결돼 있는 저항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그냥 토탈로 계산을 해가지고 예, 직렬은 저희가 계산하기 쉬우니까 그러면 다시 얘를 토탈이니까 2R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저희가 이 두 개의 저항을 보니까 아, 얘네들이 병렬로 연결돼 있다. 예, 그거를 알 수 있어가지고 그럼 아까 했던 그런 법칙처럼 전체 저항은 예, 이거 전체가 나타내는 저항은 저항분의 1은 그러면 2R분의 2R분의 1 더하기 2R분의 1이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 R분의 1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예, 토탈이라고 하면은 토탈 저항분의 1은 그러면 얘는 그 R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체 이거의 저항은 그냥 마치 요거 하나만 달려있는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 값을 가지고 이게 전체 저항이니까 그 다음부터 예, 그러니까 볼티지와 이 전류 간의 관계를 가지고 필요한 값들을 계산하면 됩니다. 제가 뭐 이거 어떻게 보면 간단한 그 문제이기도 한데 제가 이거를 그 특별히 따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어떤 저항들이 뭐 이런 식으로 같은 값의 저항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돼 있다. 그러면 저희가 얘 전체 저항을 보통 계산할 땐 당연히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은 얘의 실제 값은 이렇게 그러니까 뭐 R분의 2가 될 거고 진짜 그러니까 R 토탈은 저희가 2분의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물론 항상 다시 이 계산해도 되는데 저희가 보통 이런 비슷한 상황의 문제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약간 좀 그 쉽게 빨리 푸는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같은 저항이 병렬로 있을 때는 그러면 그 병렬로 있는 개수만큼으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개가 있으니까 요 R을 예, 반으로 나눈 예, 2분의 R이 얘 전체 저항이 되고요. 병렬일 때예요. 그러니까 직렬일 때는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예, 병렬일 때는 여기에 만약에 n개가 있다면 그럼 여기에 n개가 쭉 더해가지고 거꾸로 분자에 그 n이 들어갈 텐데 저희는 역수를 계산해야 되니까 항상 n분의 r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 뭐 고등학교 때 뭐 이과 있는 학생들은 뭐 많이 했을 텐데 예, 그냥 뭐 리마인드 차원에서 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의 문제를 약간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예, 2r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R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2R 그 다음에 R 들어가고 2R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또 R 들어가고 이제 여기에 R 들어가는 뭐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 그러면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얘는 이 정도 문제는 오히려 훨씬 더 그러니까 다루기 쉬운 문제인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직렬로 연결되면 이거를 그냥 하나의 2R로 보면 되고요. 그럼 다시 요거를 이렇게 묶으면은 2R과 2R이 병렬이 되어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의 절반이 되는 그냥 다시 마치 R인 것처럼 이렇게 이펙트하게 바뀌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나면 다시 얘가 또 R 더하기 R이니까 그럼 얘는 다시 마치 2R짜리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다시 요게 또 그 두 개의 병렬이니까 마치 얘가 그냥 하나만 있는 요 값이 되는 거고 다시 여기다가 R과 R이 합쳐져 있으니까 얘를 다시 2R로 그냥 생각할 수 있고 그럼 다시 여기다 2R이니까 얘는 그냥 마치 이런 형태로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예, 이 정도 문제는 오히려 하나의 그 사실은 저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마다 오히려 훨씬 더 도움되는 그런 형태로 계속 저희가 일부러 이런 값을 잡기 때문에 얘가 무한히 길다 하더라도 계산해보라 하면은 금방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런 거에 약간 예, 저런 방식을 좀 익숙해지고 나면 예, 그 다음에 뭐 예, 이거는 뭐 얘도 사실 뭐 비슷한 형태의 문제죠. 얘는 그냥 순서를 약간 바꾼 것 뿐이고 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뭐 5kΩ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10kΩ이 주어졌고 여기에 또 10kΩ이 주어졌다. 이러면은 얘네 전체의 그 저항의 합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같은 애가 병렬로 있으니까 그냥 5kΩ이 돼서 이거를 그냥 5kΩ로 다시 치환하고 그러면 다시 5kΩ, 5kΩ니까 얘네 합은 그냥 10kΩ짜리 그런 저항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kΩ이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전압을 뭐 얼마를 줬다라고 하면 그걸로 거꾸로 이제 그 전류를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약간 좀 다른 형태로 예를 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고 저항이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이걸 R1, R2, 뭐 R3, R4 뭐 이렇게 하면은 이 경우는 사실 딱 보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오죠. 근데 제가 예전에 보니까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하는 그러니까 왜 이거를 실수를 하는지 봤더니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얘네가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요거 먼저 직렬로 계산하고 요거 먼저 직렬로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병렬로 계산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룰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룰은 뭐였냐면 얘네가 물론 직렬로 연결되면은 합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중간에 연결되는 애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요게 뭐 그러니까 R과 R이었는데 그러면 얘네들을 그냥 더해도 된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얘를 치환한 게 마치 2R이라는 토탈 그러니까 이거의 합인 2R에 해당하는 저항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터미널이 하나 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거 배운 적도 없잖아요. 3개짜리 터미널.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같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룰은 저희는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쓰면 안 됩니다. 이런 룰은.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문제는 사실은 그러니까 약 일부러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들이거든요. 뭐 물론 저희가 시험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냥 회로 그리다 보면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그리긴 하는데 근데 여기는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은 요게 마치 두 개의 노드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두 개의 분리된 노드가 아니라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된 애들은 그냥 하나의 노드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선으로 연결돼 있으면 그 사이에는 뭐 저항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정확하게 캐치를 잘 하면은 그럼 요 회로를 그나마 좀 더 쉽게 바꾸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러면 훨씬 더 익숙한 형태의 회로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그럼 이제 저희는 요거 전체가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애니까 요거에 대해서 병렬의 값을 계산하고 또 요 밑에 있는 애들끼리 병렬을 계산한 다음에 걔네들의 직렬을 합을 하면은 그러면 그게 정확한 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약간 뭐 눈치가 빨라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딱 보고 얘네들을 어떻게 컴바인 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룰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순차적으로 계속 어떻게 적용해도 될지 그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또 나오는 문제 중에 아마 이런 문제, 그러니까 뭐 옛날 시험 문제나 아니면은 그런 숙제들 보면은 또 이런 문제들 많이 냈는데 뭐 뒤에서도 좀 또 한번 해석하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 주어졌을 때 사실 얘도 해석하는 게 뭐 몇 가지 좀 상황에 따른 다른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다가 뭐 2R, R, 그다음에 또 2R, R 하면은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그러니까 방전에 활용했던 저항의 직렬의 합이라든지 병렬의 합을 직접 적용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모양만 딱 보고는 안 돼요. 그러면 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되게 스페셜한 게 뭐냐면 약간 이거는 정말 회로에 대한 직관이 좀 필요하겠는데 일단 만약에 얘가 없다라고 잠깐 가정을 하면은 그래도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볼티지 디바이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3볼트를 가했다. 그러면은 아까 볼티지 디바이더의 룰에 의해서 여기 걸린 전체 전압은 그러니까 이 3볼트는 그러니까 요 사이에도 적용이 되지만
요 사이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3V가 얘네가 볼티지 디바이더니까 2V 대, 그러니까 여기를 2V의 볼티지 드랍을 가지고 여기를 1V의 볼티지 드랍을 가지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2V를 가지고 얘도 1V를 나눠 가지거든요. 그 얘기는 여기 밑에를 제가 그러니까 뭐 절대 그라운드를 아까 해석할 때 안 했지만 보통 그냥 어디를 아무 데나 그라운드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보통은 해석하는 게 편한데 이렇게 하면 저는 여기가 1V와 1V인 걸 알거든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사실 여기다가 제가 뭐 저항을 아무리 연결한다 하더라도 여기 사이에 전압차가 0V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안 흐르거든요. 그럼 저는 요거 있는 거를 그냥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이거 있으나 없으나 얘 회로가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이거 없애고 계산하는 게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트릭이라고 해야 될까? 이 책에 나오는 예제고, 그 다음에 뭐, 과제나 뭐 그런 데서 많이 하는 그냥 약간 퀴즈처럼 묻는 질문인데, 이때는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또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쪽은 RR인데 뭐 여기는 2R인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방금 전처럼 그렇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정말로 제대로 된 전체적인 어널리시스를 해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뭐 KVL이나 KCL 같은 걸 막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각각의 요 저항들의 얼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를 다 파악한 다음에 오히려 그걸 알면은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I1과 여기에 흐르는 전류 I2를 찾았다. 그럼 저희는 뭘 알고 있냐면 그 KCL에 의해서 여기 들어오는 여기로 들어오는 아니면 여기로 나가는 모든 전류의 합은 0이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흘러야 되는 전류의 크기는 요거 더하기 요건 걸 알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거꾸로 제가 유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저항처럼 나타날 건 알거든요. 이게 나중에 크게 어떤 하나의 저항처럼 나타나는데 제가 전압을 얼마를 가했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 걸 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제가 이거가 나타내는 전체적인 저항이 이펙터가 얼마인 거를 거꾸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비슷해 보이는 회로라더라도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물론 후자의 방법으로 좀 복잡하게 해도 아까 처음 보여줬던 예를 들면 뭐 2R2R처럼 해서 실제로 여기 전류 안 흐르는 거, 그것도 그대로 해석이 가능한데, 뭐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도저히 그렇게 그 트릭이 안 되고, 그냥 정말 정석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숙해야 되고, 그러기를 좀 바랍니다. 그 책에 보면은 방정희 같은 그런 약간 대칭성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들도 쫙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될 때는 그냥 정석으로 하고, 만약에 좀 그런 대칭성 같은 게 잘 보인다. 그러면 그런 거를 좀 활용하면 문제를 좀 쉽게 빨리 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계속 해오던 얘기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일단 키르요프의 법칙을 잘 활용해서 그 키르요프의 법칙을 적용하는 얘기를 쭉 했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히려 키르요프의 법칙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뭐 직렬이나 병렬 같은 거 얘네들이 주어졌을 때 걔네들을 어떻게 더하는지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오늘 좀 약간 좀 더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KVR과 KCL을 쓰는 문제를 좀 하면서 얘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보여주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는지를 노드 어널리시스라는 것까지 소개하면서 오늘은 저기까지는 좀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확장해서 나머지 이런 것들을 한 다음 시간쯤에 또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근데 지난 시간까지 계속 KVL하고 KCL을 활용하는 방법을 그냥 약간 말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까처럼 이렇게 회로가 딱 주어지면은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거기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의 오음의 법칙을 다 적용하는 그런 식으로 먼저 관계식을 쭉 쓰고 그 다음에 모든 루프를 찾아가지고 KVL을 적용하고 또 모든 노드를 찾아가지고 KCL을 적용해서 무수히만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그 연립 방정식을 찾아낸 다음에 걔네들의 그다음 솔루션을 그냥 뭐 초등학교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방식으로 그냥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제가 그 예제로 사용할 회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주어졌다고 할게요. 여기가 볼티지 V0라는 이런 그 대문자 V0로 표현된 이런 볼티지 소스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이렇게 그 R1
R1, 그다음에 R2, 그다음에 이렇게만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약간 봤던 그런 비슷한 형태의 여기가 뭐 R3, R4, 그다음에 이렇게 R5,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회로가 주어졌다. 그런데 저보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고 아니면 전압이 여기 얼마 걸리고 그런 거 한번 찾아봐라 라고 문제를 줬다고.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겠죠. 그럼 이때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계속 얘기하지만 그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전압의 그 부호와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을 미리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저희가 일단 여기 각각의 노드들을 제가 레이블을 좀 붙일게요. 그래서 여기를 A, B, C, D 이렇게 하나씩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얘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그 전압의 부호, 그러니까 전압의 부호,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제가 V0라고 부를 거고, 그다음에 얘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할 텐데 얘 부호를 이렇게 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V2도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사실 얘를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다고 여기도 꼭 위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일 필요는 없는데 그냥 굳이 다른 거 쓸 이유가 별로 또 없으니까 그냥 좀 약간 습관적으로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그냥 이거를 선호하고, 뭐 얘도 꼭 이쪽을 플러스 마이너스 할 필요 없긴 한데 저는 약간 심리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보통 회로 해석할 때 그냥 이게 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심리적인 방식, 그러니까 그 부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이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정의해줘야 되는 게 전류의 방향이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 저는 그 책에서 그러니까 뭐 계속 강조하지만 이 볼티지 소스에 대해서는 그 Associated Variable Convention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책에서는 이걸 쓰기 때문에 저도 얘를 일단 따라가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Associative Variable Convention을 쓰면은 얘는 무조건 이쪽이 I1이 돼야 되고 이쪽이 I2가 돼야 되고요. 근데 여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여기다 써도 상관없죠. 어차피 여기 들어오는 전류의 양과 여기에 나오는 전류의 양은 항상 같아야 되니까 어디 표시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얘도 무조건 이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I3, 그 다음에 I4, I5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레이블링을 다 시작한 거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오음의 법칙 같은 그런 IV 릴레이션들을 쭉 적용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만 한번 보시더라도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변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V0부터 V5까지니까 6개의 모르는 전압과 전류도 6개의 모르는 전류가 있죠. 12개. 엄청나게 큰 그 방정식을 이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전압과 전류 간의 릴레이션을 찾아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볼티지 소스이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전압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흐르는 전류의 양에 상관없이 전압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게 볼티지 소스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의 관계식은 오히려 얘가 뭐 얘네 간의 관계가 나타난다기보다는 오히려 전압이 얘여야 된다는 걸 제가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스몰 V0는 뭐 라지 V0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얘 외에 나머지 애들은 다 요거 자체가 그 저항이기 때문에 오음의 법칙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오음의 법칙이 V1은 뭐 R1, I1, 그 다음에 V2도 R2, I2, 그 다음에 V3도 R3, I3, V4도 R4, I4, 그 다음에 V5는 R5, I5. 뭐 되게 그냥 반복적인 일을 계속 한 거죠. 자, 이게 얘네들 간의 관계고, 그 다음에 저희가 찾을 게 KVL. 결국에 유언에다 루프를 하나씩 찾아가지고 걔네들을 이렇게 더했을 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루프를 제가 요런 애를 L1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은 KVL을 제가 적용할 때 L1 루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자, L1 루프는 어떻게 되냐면
뭐 어디서 시작해도 상관없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시작해서 제가 요렇게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를 먼저 만나죠. 이럴 경우엔 제가 그냥 단순히 V0 쓰는 게 아니라 요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왔을 때는 플러스를 먼저 만나니까 그러면 얘를 그냥 플러스 V1 그 다음에 V2도 여기 만날 때 플러스 V2 해가지고 얘가 한 바퀴를 삥 돌았기 때문에 L1 루프에 대해서는 이제 얘가 얘네의 합이 0이어야 된다. 이게 KVL의 그냥 정의죠. 정의가 아니라 그냥 그 KVL이 말하는 법칙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는 제가 요런 루프를 돌아야 되니까 요 루프를 제가 L2라고 부르면은 그럼 얘도 이제 여기서 시작하니까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너무 막 그러니까 복잡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일단 요거 돌 때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전압은 여기에 표현된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마이너스 V1이 되니까 아까 요 L1 루프 돌 때는 얘가 이쪽 왼쪽에서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플러스를 먼저 만나서 플러스 V1이라고 썼지만 이제는 그러니까 이 오른쪽 루프는 이렇게 돌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터미널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플러스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똑같은 V1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왔을 때 이제는 얘를 만나는데 플러스를 먼저 만났으니까 플러스 V4 그 다음에 얘를 이제 V3를 만나는데 얘는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되죠? 마이너스여야 되죠. 예. 마이너스 V3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루프에 대해서 또 쓸 거라서 L3 루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로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먼저 봐야 되는 게 V2를 먼저 봐야 되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를 먼저 만나니까 마이너스 V2 그 다음에 얘가 이제 V3를 만나긴 하는데 플러스를 먼저 만났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V3 마지막으로 V5도 플러스를 먼저 만났으니까 플러스 V5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이 세 개의 루프를 찾았는데 근데 이 회로에 보면은 루프가 요거 세 개밖에 없냐? 하면 그게 아니죠. 사실은 또 다른 루프를 제가 뭘 그릴 수도 있냐면 이거 전체에 대한 루프도 찾을 수 있고 아니면 요렇게 되는 요런 작은 루프도 찾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요런 루프도 찾을 수 있고 잔뜩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정말 다 해야 되냐?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뭐 다행히 저걸 다 할 필요 없다는 거를 뭐 그냥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이 전체 루프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저를 그냥 L4라고 제가 그러니까 표현을 하고 한번 요거 전체에 대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는 마이너스 V0를 만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갈 때 여기 아무것도 없다가 쭉 와서 여기서 이제 V4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V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오니까 플러스 V5를 만나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더 이상 전압이 바뀌는 게 없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그럼 이거 새로운 이퀘이션이니까 얘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세 개의 방정식을 다 더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을 다 더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 우변은 어차피 0인 건 저희가 아니까. 근데 좌변을 더하면은 자, 여기는 V0에 해당되는 텀이 딱 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 마이너스 V0라고 쓰겠지만 V1부터 시작하면은 V1도 서로 같은 애가 있고 V2도 서로 같은 애가 있고 V3도 서로 같은 애가 있는데 부호가 달라서 얘들은 다 캔슬됩니다. 이거 실제로 남는 애는 V4 더하기 V5 이렇게 나옵니다. 얘들을 세 개를 합쳤더니 나온 식이 여기 그 네 번째 방정식하고 같죠.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여기 안에 이미 이 관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뭐 선형대수나 그런 거 보면은 요 위에 거랑 얘는 선형 독립이 아니라 그 종속 관계라서 사실 이걸 추가로 저희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필요가 없고 그러면 얘는 그렇게 됐지만 뭐 요런 애들은 문제 있을 거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 여기서 나타나는 룰을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얘가 항상 이렇게 만나서 캔슬되고 누구는 캔슬이 안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원리는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V1 같은 경우에는 요 루프를 따라서 계산할 때는 플러스로 만났고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V1 앞에 플러스가 붙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이너스를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은 그리고 사실 요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이런 엘리먼트 입장에서는
사실 나올 게 왼쪽 아니면 오른쪽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양면에 두 번밖에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항상 이렇게 양쪽에서 나올 걸 알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애들은 다 캔슬이 된 거고요. 근데 그 외에 밖에 루프는 사실은 얘는 한 번씩밖에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요걸 더했을 때 얘네들은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게 제가 요 밖에 루프를 그냥 한번 크게 돌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어차피 저희가 이런 회로가 주어졌을 때 그냥 요 안에 촘촘하게 제일 작은 루프들만 다 한 번씩만 계산해주면 나머지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조합들은 다 이미 관계식들이 다 자동으로 반영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 없이 딱 안에서 봤을 때 최소한의 루프들만 잔뜩 찾아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 또 KCL에서도 나타나는데 KCL을 저희가 이제 적용하려면은 어디 할 거냐면 여기도 적용하고 여기 다 적용할 건데 이것도 한번 어떤 관계,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적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요 A에 대해서 A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KCL을 적용할 때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KCL은 그러니까 제가 할 때 뭐 방법이 그러니까 얘도 그냥 선택의 여지가 두 가지가 있는 게 모두 나가는 전류의 합이 0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모두 들어오는 애들의 합이 0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모두 나가는 애들의 합이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전류의 값을 I0로 나타내면은 얘는 다행히 방향이 맞으니까 저희는 플러스 I0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1도 방향이 맞았으니까 그냥 I1 그 다음에 이쪽 브랜치로 나가는 것도 I4 해가지고 뭐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B라는 노드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에 대해서는 먼저 요거부터 할까요? 요거를 하면은 얘 전류가 I2가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I2 더하기 그 다음에 이쪽 브랜치로 나가는 걸 보면은 I3가 방향이 맞았으니까 그냥 I3 더하고 마지막으로 위로 올라가는 브랜치를 따져야 되는데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 브랜치의 값을 그러니까 나가는 양을 나가는 방향을 I1이라는 변수로 나타내려면 쟤는 I1이 플러스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값이 돼야죠.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0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여기 D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D 같은 경우도 나가는 애들 위주로 치면은 I5로 먼저 나가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가는 걸 따지면은 이제는 얘의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I3가 되고 마지막으로 얘에 대해서 더해보면은 그러니까 얘도 I4가 밑을 향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나가는 양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만큼 나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방정식을 또 쭉 찾았는데 그럼 얘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도 또 찾을 때 보면은 얘도 모두 나가는 애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은 C에서는 뭐 이쪽으로 나가는 애는 I0가 이쪽으로 플러스를 잡아놨으니까 마이너스 I0만큼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요 위로 나가는 거는 마이너스 I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쪽으로 나가는 거는 마이너스 I5가 돼야겠죠.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아까처럼 아까 요거 계산한 것처럼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거 세 개 다 계산해 보면은 여기에 있는 왼쪽을 다 더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나오는 거는 I0는 한 번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그냥 I0가 나올 건데 I1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I1이 여기 나타났고 그래서 서로 없어질 거고 I2도 I2는 그냥 여기 한 번만 나타나고 더 이상 안 나타났으니까 더하기 I2를 해줘야 되고 I3는 플러스 한 번 나타나고 마이너스 한 번 나타나서 서로 없어지고 I4는 마이너스 플러스 나타났고 그리고 I5는 한 번만 나타났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은 I5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리던던트한 그런 노드가 하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아까 그러니까 KVL 경우랑 거의 유사한 게 뭐냐면 얘들이 왜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여기 있는 4개의 노드의 식들을 그러니까 모든 노드의 KCL을 다 적은 다음에 걔네들의 합을 다 더했다면은 걔네들은 무조건 0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 당연한 게
왜냐면 요 하나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제가 모든 노드에 대해서 다 한 번씩 쓴다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얘 입장에서는 나가는 거고 얘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부호가 바뀌는 주식이 그러니까 식이 항상 두 개씩,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항상 두 번씩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항상 0이 된다라는 거는 말이 되죠.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저희가 이 그 KCL 방정식을 쓰거나 아니면 뒤에서 나오는 노드 어널리시스를 할 때 만약에 노드가 4개가 있으면 방정식을 4개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빼기 1을 한 3개에 대해서만 쓰면 된다. 예,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유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라.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쭉 돼 있는 애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풀어야 되는 미지수의 개수만 12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6개의 방정식을 얻고 그 다음에 여기 KVL에서 3개의 독립적인 방정식 그 다음 KCL에서 독립적인 방정식 풀어가지고 12개의 연립 방정식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거 이렇게 풀려고 제가 숙제를 내면 아마 욕을 하겠죠. 예, 그래서 저렇게 안 풀고 어떻게 하면 저거를 훨씬 더 간략하게,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는 이 문제를 2개의 미지수만을 가진 방정식으로 훨씬 더 빨리 줄일 수 있는데, 물론 이거 풀면은 뭐 그렇게 계속 줄일 텐데 그게 아니라 처음 회로를 해석할 때부터 저렇게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연립 방정식 풀 때도 당연한 방법이지만 예를 들면은 어떠한 변수들을 먼저 제거를 할 것이냐라는 보통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소개할 방법은 노드 어널리시스라는 방법인데 여기서의 일종의 개념은 뭐냐면 여기에 어차피 I1, I2, I3 해가지고 잔뜩 나오니까 얘네들의 관계식이 먼저 나오니까 앞으로 나올 모든 이런 전류에 대한 관계식을 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들의 전류가 나타날 때마다 걔를 그냥 전류의 미지수로 쓰지 말고 어차피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게 I1은 V1 R1분의 V1이고 그 다음에 I2는 R2분의 V2고 뭐 이런 관계를 다 아니까 얘들로 빨리 다 치환을 해버리면 그러면 일단 전류에 의한 미지수들은 빨리 지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해석할 때부터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정식 세울 때 저거를 저렇게 하지 말고 그냥 빨리 얘들의 관계식으로 대체를 해버리자.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형태의 식을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에 있는 I1을 아예 처음부터 R1, V1, 그 다음에 얘를 아까 원래 이게 I4였는데 얘를 R4, V4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애도 다 I2였으니까 R2, V2 그 다음에 얘가 I3니까 뭐 R3, V3 그 다음에 I1이니까 뭐 R1, V1 뭐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또 I5니까 R5, V5, I3니까 R3, V3 그리고 I4니까 R4, V4 뭐 이런 식으로 대체하자는 거죠. 그리고 아까 C는 뭐 리넌던트하니까 저희가 안 쓸 거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그냥 간단하게만 치환을 해줘도 저희가 5개의 미지수를 날려버린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부족하죠. 뭔가 좀 더 많은 걸 하고 싶은데 이제 여기에 KVA를 저희가 날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저거를 확 줄일 수 있는 아주 그냥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이지만 근데 좀 그냥 얼핏 보면 잘 감이 안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모든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전압 강화가 얼마가 될지 그러니까 V1, V2 뭐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관심 있는 거는 요 각각의 노드들에서의 전압 값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얘네들의 각각의 전압 값들을 제가 EA라고 표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전압값을 EB, 여기에 전압값을 EC라고 표현하고 여기에 있는 전압값을 ED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쭉 표현을 한다면 그럼 저희는 무슨 관계를 알고 있냐면 V1이라는 거는 V1이라는 걸 이 전압의 관계식으로 표현한다면 V1은 여기 B 노드를 그러니까 B 노드의
대해서 얘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르게 얘기하면은 V1은 2A 빼기 2B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V2도 2B 빼기 2C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V0는 요거 빼기 요거겠죠? 그러니까 V0가 그러니까 여기 대비 이게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V0는 2A 빼기 2C인데 뭐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 딴 게 아니라 이 관계식을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던 첫 번째 KVL 첫 번째 루프에다가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얘는 V0는 요거니까 2A-2C가 되고요. 그 다음에 V1은 2A-2B가 되고, 그 다음에 V2는 2B-2C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그냥 얼핏 봐도 얘들 다 서로 캔슬돼서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루프의 방정식을 쭉 적을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자동으로 항상 캔슬이 되는 게, 제가 그냥 요거를 여기를 그냥 레이블링을 하면은 얘네들은 무조건 항상 성립하는 방정식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레이블링을 한 게 아니라 항상 여기 사이에 전압으로 형태를 나타냈고, 그 이유는 왜냐하면 저희가 아는 관계식은 오음의 법칙이잖아요. 그리고 오음의 법칙은 노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전압의 차이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방정식을 자꾸 쓰려다 보니까 이렇게 레이블링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렇게 안 해주면은, 저렇게 안 하고 그냥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전압의 값으로 표현을 하면 저희가 이거 자체를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KVL이. 왜냐하면 자동으로 만족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방정식의 개수가 확 줄어버린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방정식의 개수가 3개로 줄었잖아요. 예, 훨씬 더 많이 줄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마지막에 2개까지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예, 그 다음에 줄이는 방식이 뭐냐면, 예, 여기서 일단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제가 여기다 그냥 다 모든 노드에다 뭐 각각의 이름을 붙여줬지만, 사실은 저는 여기에 전압 입장에서는 하나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뭐 노드에 대해서도 자유도가 하나 있었지만 전압도 제가 자유도가 하나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를 1V라고 정의하면 나머지 볼테이지들은 다 거기에 상대적인 값이 1씩 더해질 거고, 제가 여기를 0이라고 하면 그만큼 1씩 빠져가지고 그냥 이 값들이 결정이 될 거거든요. 물론 이게 어떤 회로 같은 게 정말로 딱 0V에 아니면 몇 볼트에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는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이런 회로들은 대부분 다 어디가 뭐 처음부터 그라운드가 돼 있고 뭐 그런 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렇게 이미 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값은 그러면 결정된 값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미지수로 놓고 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뭐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저희가 여기에 높이를 0m라고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저 밑에 뭐 해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수십 미터라고 할 거냐, 거기서 굳이 제가 이걸 수십 미터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를 0m라고 하고 나머지 개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그럼 진짜 얘가 뭐 해발 몇 미터인지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처음부터 복잡하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여러 개의 노드 중에 하나를 제가 딱 잡아서 걔를 보통 그냥 그라운드로 잡으면은 계산이 훨씬 더 편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나마 거기에 약간의 그 선호도를 가진다면, 뭐 이런 식의 볼티지 소스들이 있을 때 볼티지 소스 중에 하나의 터미널이 연결된 쪽을 보통은 그냥 하나의, 그러니까 아니면 제일 많은 볼티지 소스들이 만약 여러 개 있는데 걔네들이 제일 많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터미널을 그냥 일단 그라운드로 잡으면 나머지 계산들이 좀 편해집니다. 왜냐면은 제가 여기를 0V라고 잡는 순간, 예, 그래서 결국엔 제가 EC를 0이라고 한 거죠. 예, 그러면은 저는 요 모양만 딱 보면 여기가 0V인데 저는 여기에 그 전압, 그 볼티지 소스의 전압 차이는, 전압 강화는 V0라는 걸 알거든요. 그럼 저는 사실은 여기에 전압이 뭔지 알았어요, 이미. 얘는 그냥 무조건 V0가 돼야 돼요. 그럼 저는 미지수가 이제 2개만 남은 거예요. EB, ED. 그러니까 굳이 방정식이 3개도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이 노드 어널리시스라는 방법을 쓸 때는
그 여러 개의 노드 중에 하나를 그냥 딱 찍어가지고 얘를 그라운드로 먼저 잡아버리고, 그리고 아까 원래 이 KCL에서 하나의 노드에 그 자유도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종속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같은 노드를 그 어널리시스 안 하는 노드로 잡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라운드가 됐을 때 저희가 상대적인 이런 차이로 인해서 빨리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그 전압을 고정할 수 있는 애들이 있으면은 그만큼 저희는 미지수의 개수를 줄였으니까 그만큼 방정식을 적게 세워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 노드에 해당되는 방정식 쓰지 말고, 요거 쓰지 말고 나머지 요거 두 개에 대해서만 방정식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그 보통 하는 접근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진짜 미지수도 두 개, 방정식도 두 개니까 훨씬 더 간단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쟤를 그냥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풀어야 되는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제가 요거랑 요거 풀어야 되니까 첫 번째 방정식을 제가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요 룰을 적용해야겠죠. 그러니까 V2라는 거는 EB-EC였는데 저는 얘가 0인 걸 아니까 그럼 V2라는 거는 EB가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요 첫 번째 여기 있는 방정식을 다시 쓰는 거죠. 이거를 나누기 R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R3 그대로, 그러니까 R3는 그대로 있고 V3는 여기 사이에 전압을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정의가. 그래서 V3는 EB 빼기 ED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빼기 R1 분의 V1인데 V1이 뭔지를 따져보면 V1이 요거잖아요. 요 차이인데 제가 얘는 이미 V0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V0 빼기 EB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은 이 식을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바꿔치기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 밑에 식도 보면 이제 R5분의 V5인데 V5가 ED 빼기 0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ED만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R3분의 V3인데 V3가 아까 여기 있던 요거죠. 그러니까 EB 빼기 ED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4 하는 애가 R4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EA 빼기 ED여야 되는데 EA가 요건 거 이미 아니까 V0 빼기 ED 해가지고 ED 이렇게 써주면은 그러면은 제가 미지수가 두 개고 EB랑 ED고 그 다음에 방정식 두 개인 그냥 2차도 아니죠. 그냥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그냥 찾은 거고 이건 풀기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개념은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했지만 이런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보통은 원래는 KVL, KCL 딱 가지고 걔들로 잔뜩 복잡한 방정식 만들고 그 다음에 뭐 6개의 그 오음의 법칙 잔뜩 쓰고 그럴 게 아니라 아예 처음에 그 문제를 푸는 전략을 그냥 간략화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누구한테 그러니까 어느 노드에 대해서만 KCL을 적을 건지를 빨리 결정을 하고 그거의 방법은 하나의 노드에다 빨리 얘를 그 그라운드로 딱 그 낙인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걔를 상대로 나머지 찾을 수 있는 전압들을 빨리 찾아내고 그래도 여전히 모르는 애들만 남겨가지고 그 노드들에 대해서만 제가 그러니까 그 KCL을 적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KCL을 적는 순간마저도 저희가 그 원래는 KCL의 의미는 여기다 전류를 적어야 되지만 그냥 처음부터 그러니까 전류에 해당하는 요 변수명을 적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요거를 약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원래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류에 해당되는 변수를 적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B라는 노드에서 그 이쪽으로 가는 양의 전류에 해당되는 원래는 I2를 적었던 거죠. 근데 저희는 더 이상 전류에 해당하는 이 변수를 안 쓰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I2를 못 적고 대신에 뭘 적어야 되냐면 저희가 또 빨리 하려고 했던 게 그 오음의 법칙도 이렇게 명시적으로 안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전류에 해당하는 값을 빨리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뭐 딴 게 아니라
오음의 법칙은 되게 단순한 게 제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이 있을 때 여기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여기 대비 여기에 전압을 R2로 그냥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대비 여기에 전압이라는 건 요거 빼기 요건데 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우연히 또 0이니까 더 도움이 됐고 그래서 2B 빼기 0을 R2로 나눈 걸로 이렇게 대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KCL을 쓸 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요 저항의 그 변수를 적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저항 값을 우리가 그 정의했던 이 노드 전압들로 되는 수식으로 빨리 대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산하고 요거에 대해서도 그럼 여기 그 이쪽으로 나가니까 전압 강화를 여기를 더 위로 그러니까 여기를 더 플러스로 생각하고 여기를 더 마이너스로 생각해 가지고 2B 빼기 2D 하고 나누기 R3 해서 이렇게 적어주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애는 플러스가 그러니까 여기를 플러스로 보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봐가지고 2B 빼기 V0 그렇게 해주면 되죠. 여기는 제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플러스로 하고 2B 빼기 V0로 하면은 그러면 그냥 여기서 나가는 그 전류를 그냥 여기가 항상 그러니까 진짜로 꼭 여기가 플러스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보다 꼭 높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저희가 수식으로 얘가 더 높다고 가정하고 그럴 경우에 이쪽으로 흐를 테니까 그러면 여기는 나가는 전류의 크기를 그냥 금방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빨리 오음의 법칙에 해당하는 식을 찾아서 그거를 하나씩 탁탁탁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수식을 쫙 한 번에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를 저희는 노드 어널리시스라고 부르고요. 예,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드 어널리시스는 저희가 결국에 하려는 게, 제일 먼저 그 여러 개의 노드가 있을 때 그 중에 그라운드를 빨리 먼저 설정한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라운드에 좀 좋은 그라운드는 만약에 여러 개의 볼티지 소스들이 잔뜩, 그러니까 같은 노드에 연결돼 있으면 거기를 그냥 선택하는 게 제일 편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그라운드 외에 나머지 부분들, 요런 노드들에 대해서 빨리 이름을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레이블링을 다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 풀어야 되는 건 여기 전압, 여기 각각의 전압들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로 그냥 그 간략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처럼 이 그라운드 노드에 직접적으로 그 전류, 그러니까 볼티지 소스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 그걸로부터 곧장 여기 반대쪽 터미널에 전압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변수를 하나라도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까지 다 한 다음에 도저히 못 알아내는 애들, 얘들만 가지고 이제 그 KCL을 적으라는 거죠. 요 노드들에 대해서만. 아까 얘기했던 만약 요런 노드, 얘도 뭐 요거에 대해서 KCL 적을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그 아직 모르는 전압의 개수가 뭐 예를 들면 여긴 2개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 풀어야 되는 방정식 2개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다른 애들까지 열심히 할 필요 없이 얘들에 대해서만 그 KCL을 빨리 찾으라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면 이제 수식 수였으니까 그냥 방정식 푸는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오히려 질문에서는 제가 여기에 전압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그거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그런 건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여기 모든 노드들의 전압만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전압은 걔네들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걔네 사이의 전압을 찾은 다음에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해당되는 전류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1차적으로 각각의 노드의 값만 빨리 결정하면 나머지 값들은 그냥 2차적으로 그냥 금방 계산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약간 문제를 좀 얘를 분해를 해서 쉽게 빨리 풀고 나머지를 계산하라 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정리한 이 룰만 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보통 있는데 그 경우가 언제냐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가능하면 이 그라운드를 그 볼티지 소스에 많이 붙어 있는 쪽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가운데 이렇게 볼티지 소스가 붙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저런 룰이 잘 적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보통은 뭐라고 부르냐면 플로팅 인디펜던트 볼티지 소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직관적으로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는지 뭐 그냥 생각해 보셔도 되는데
만약,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은 여기를 한번 좀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이걸 설명할 수는 있는데, 뭐 그러려면은 시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너무 안 읽는 것 같아서 좀 강제로라도. 예, 그리고 예, 보통 이런 거를 저는 보통 시험에 내죠. 예, 그래서 예, 저런 문제를 꼭 예,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예제를 하나만 좀 더 풀어보고 예, 끝낼 예정인데, 뭐 앞에 풀었던 예제랑 좀 비슷하긴 한데 예, 여기에 약간 제가 변형을 주는 게 다시 그리기 예, 여기에 볼티지 소스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얘도 V0라고 하고 여기에 아까랑 거의 비슷하게 R1 그 다음에 여기 R2 그리고 R3 있고 R4 있고 예,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R5인데 여기에 이제 그 커런트 소스가 하나 더 붙어 있네. 예, 이런 문제를 저희가 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뭐 일반적인 문제가 이렇게 딱 주어졌다. 그럼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노드 어널리시스의 제일 첫 번째는 그라운드부터 빨리 결정하라고 했죠. 그러면 그라운드에 좋은 애가 아까 얘기했듯이 볼티지 소스가 최대한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얘는 볼티지 소스고 얘는 커런트 소스이기 때문에 사실 커런트 소스는 상관없고 볼티지 소스가 제일 많이 붙어 있네. 그러면 뭐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보통 그냥 이럴 경우에는 밑에 있는 애를 제가 예, 이런 애를 보통 잡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결정됐다고 하면 여기는 노드가 결정됐는데 그럼 여기는 아니냐? 그런 게 아니죠. 이거 전체가 다 하나의 노드입니다.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예, 그래서 예, 요거를 제가 첫 번째 노드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드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점과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있고 여기는 사실 노드긴 한데 예, 일단은 그러면 얘를 E1 요거를 E2라고 제가 레이블링을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저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물론 E3라고 제가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0V면 여기 V0니까 여기는 저희가 그냥 V0라는 걸 알아서 얘는 굳이 그러니까 풀려는 미지수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풀어야 되는 건 다시 이거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요걸 가지고 저희가 그 방정식을 예, 세울 텐데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저희가 주로 많이 쓰는 트릭이 지난 시간 맨 마지막에 제가 또 빨리 지나가느라 좀 얘기를 제대로 못하겠는데 저희는 보통 저항을 그냥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얘의 역수를 쓰는 경우도 많고요. 왜냐면 그게 수식을 쓸 때 되게 편리해서. 예,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 곧장 보여줄 텐데 예, 그래서 저희는 얘를 그냥 특별하게 그냥 컨덕턴스라는 이름으로 예, 따로 하나를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다음 해야 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냥 KCL만 적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KCL을 첫 번째 노드, 그러니까 요 E1이라는 노드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KCL을 예전에는 저희가 여기 각각이 다 전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걔네들의 그러니까 걔네들의 나가는 합으로 썼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죠. 그냥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압을 기준으로 쓰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 내려가는 전류의 양을 제가 E1과 R2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 노드에서 밑에 이 브랜치로 나가는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R2분의 E1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로 나가는 전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R3분의 E1 마이너스 E3, E2. 예. 이렇게 해주면 되죠. 마지막으로 위로 올라가는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R1분의 E1 마이너스 V0로 쓰면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얘네가 0이라고 쓰면 되는데 근데 이것마저도 계산할 때 약간 귀찮아지는 게 이게 그냥 분모로 나타나면은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막 다룰 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컨덕턴스를 정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컨덕턴스를 정의하면 얘를 그냥 그러니까 R2분해가 아니라 그냥 G2 E1으로 쓰고 얘도 그냥 R3
G3에 그냥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얘도 그냥 더하기 G1에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수식이 그냥 더 이상 그 분모가 없어지니까 좀 더 간단해지는 거죠. 제가 여기에 예, 맞겠었죠?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KCL을 이 2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자 이제는 뭐 여기에 브랜치가 4개가 있으니까 뭐 하나씩 따져볼게요. 일단 위로 올라가는 양은 제가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이제 컨덕턴스를 가지고 쓴다. 예,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양은 제가 위로 올라가는 커런트는 어떻게 적으면 되죠? G4 곱하기 E2 마이너스 V0 이렇게 해주면 되죠? 요거 했고 그다음에 요쪽으로 가는 거는 G3에 E2 마이너스 E1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가는 거는 G5에 E2죠. 예. 왜냐면 여기 그라운드니까. 자, 마지막으로 요거. 예, 요거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에 나가는 전류의 양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이제 오음의 법칙이 없는데. 마이너스 I1. 예. I1이라고 이미 결정해 줬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나가는 양은 마이너스 I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예. 진짜 쉽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 풀어야 되는 거는 얘를 그냥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는데, 예, 근데, 예, 뭐, 그냥, 뭐, 잘하는 연립방정식으로 그냥 풀어도 되는데, 이거를 약간은 행렬 형태로 이제 바꿀 예정인 게, 행렬식 형태로 하는 게, 제가 앞으로 모든 이런 회로의 해석은 지금 요거는 뭐 이 정도 복잡도지만 이것보다 아무리 복잡하고, 그 안에 노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노드의, 미지수의 노드의 개수가 뭐 한 10개든 뭐 20개든 똑같이, 결국엔 다들 이런 형태의 수식들로 쭉 나열될 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그냥 제가 일반화시키는 거는 얘들은 결국에 항상 행렬의 형태로 나타난다 라는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 있는 요 식을 약간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어차피 미지수는 딱 2개밖에 없으니까 요 첫 번째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E1만 있는 텀이랑 그 다음에 E2가 곱해진 텀. 예, 그래서 예를 들면 E1에 곱해진 텀이 누구냐면 G2가 있고 그 다음에 E1에 곱해진 게 G3가 있죠. 그래서 요 텀이랑 그 다음에 요 G1이 또 곱해졌으니까 요거까지 해주면은 G1 해가지고 E1이 곱해진 텀을 이렇게 쭉 찾았고 그 다음에 E2가 곱해진 텀이 뭔지 보니까 얘가 곱해졌죠. 그래서 마이너스 G2가 있는 거죠. G3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안 한 텀이 누구만 남았냐면 요거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얘를 보통은 저희가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G1 곱하기 V0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다가 2번을 한번 쫙 생각해 보면은 2번이 곱해진 애가 첫 번째로 요거 마이너스 G3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2번 곱하기 G5가 있죠. 그래서 G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E2가 곱해진 애를 쭉 찾아보면은 요거 끝냈고 그 다음에 얘가 G4 그 다음에 G3가 여기 있고 다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애는 얘와 요거죠. 그래서 얘를 그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G4 곱하기 V0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더하기 I1이 되죠. 자, 뭐 이건 예. 이게 E2가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이런 형태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저렇게 하면은 저거를 저희가 행렬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들고 싶은 행렬식의 형태는 여기에 저희가 구하고 싶은 E1, E2가 이렇게 열벡터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럼 제가 요 왼쪽에 있는 항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요게 G1 더하기 G2 더하기 G3가 얘랑 곱해져서 요 첫 번째 텀이 될 거고 그다음에 저 두 번째 텀은 마이너스 G3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G3가 된 거고
그 맨 끝에 있는 애는 G3 더하기 G4 더하기 G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텀도 물론 그냥 이 상태로 제가 여기다가 요거 여기다 넣고 요 밑에 거 여기다 적을 수도 있지만 얘를 또 다르게 적는 방법은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적는 또 다른 방법은 V0 곱하기 그 다음에 G1 그 다음에 G4라고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는 I1 곱하기 1과 0으로 이런 식으로 벡터의 형태로 적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0일인가? 아, 그러네. 고마워. 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거를 그냥 일반화시켜서 푼 건데, 근데 꼭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제가 2차에 그냥 간단한 걸 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미지수가 만약에 n개가 되고 뭐 100개가 되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엔 다 항상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를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KCL만 잔뜩 적어가지고 걔네들을 그냥 행렬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저희는 그냥 이 행렬의 방정식만 풀 줄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행렬의 방정식은 뭐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얘기할 때는 그럼 얘의 역행렬을 구해가지고 얘의 역행렬을 왼쪽에다 그러니까 양변의 왼쪽에다 다 곱해주면은 그럼 그냥 행렬 곱하기 벡터 계산으로 쭉 돼가지고 각각의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게 2x2 행렬의 경우에는 특히나 저희는 그 역행렬에 대한 공식을 그냥 알고 있으니까 뭐 얘네의 그 디터미넌트를 분모로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순서를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치를 바꾸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하죠. 예, 그래서 그 역행렬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 곱하면은 얼마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거고 근데 제가 뭐 굳이 이거를 여기서 막 이런 형태로 한 게 뭐 사실 2차원짜리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 가지고 뭐 그냥 손으로 풀어도 됐을 텐데 굳이 이렇게 표현한 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얘기할 슈퍼포지션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을 이제 이걸로 좀 설명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앞으로 아무리 복잡한 회로도 항상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노드들의 전압의 형태가 미지수로 나타나고 그 앞에 이렇게 컨덕턴스로만 이루어진 이러한 행렬을 얻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를 저는 컨덕턴스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애를 저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소스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결국에 아까 그러니까 그 주어진 회로의 실제 전압값들을 결정하는 건 사실은 얘네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값들이 막 바뀌는 거죠. 뭐 당연하죠. 회로가 있는데 그 안에 전압값이 어떤 때 1V를 내보내다 어떤 때 5V를 내보내면 전압값들이 걔네들에 의해서 다 결정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강조하는 개념이 요 값들이 결정될 때는 결국엔 얘네들에 의해서 선형적으로 결정된다. 예, 선형적이라는 표현을 뒤에서 좀 더 다시 정의를 할 텐데 예, 일단은 얘네들이 결정을 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는 뭐 일종의 컴퓨터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프로그램도 시스템이라고 보면은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는 외부에서 입력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계산을 해서 출력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전압 또는 전류 소스가 일종의 여기서 가해주는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출력이 결국엔 얘네들의 전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그러니까 회로를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나가도 됩니다. 네.